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정치인에게 거짓말은 칼과 같다. 그 칼은 국민을 겨누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겨누기도 한다. 누구를 찌르건 깊은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칼의 운명이듯 거짓말 역시 국민과 정치인 자신에게 언젠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무기로 삼아 선거판을 휘젓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지키지 못할 공약,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던 공약을 남발하고 막상 당선이 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입속 차리게 바쁜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무수히 봐왔다. 나는 그런 정치인들을 주저없이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아예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일반 사기꾼들보다 훨씬 뻔뻔스럽다. 성남시장 선거에 임할 때 내가 철칙으로 삼은 것은 실현할 수 있는 공약만 내거는 것이었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다. 언론에서는 역대 정치인들 중 최고의 공약 이행률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주목을 받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비결은 하나뿐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목숨 걸고 지키면 된다. 간단하지 않은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가 판사나 검사가 되면 참 좋겠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더구나 평생 가난에 시달려온 어머니에게 판검사 아들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과도 같을 것이다. 내가 무섭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어머니의 소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판검사는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을 합한 점수를 등수로 매겨 일정 순위 안에 들어가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때 사법연수원 동기가 모두 297명이었으니 판검사가 되려면 절반인 148명 안에 들어야 했다. 나는 열심히만 하면 중상위권에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당시 사법연수원에는 비공식 기수 모임이 있었다. 회원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주로 시국과 사회 변혁을 의논하는 일종의 언더서클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참여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본 나로서는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공장 간부나 고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겪었던 현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고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서클 활동은 내가 사회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때는 사법연수원 연수생들 중 절반 이상이 데모에 참여할 만큼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나는 1987년 6월 항쟁 때 서클 동지들과 함께 시청과 광화문 광장을 뛰어다니며 목청껏 민주주의를 외쳤고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 참배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5.18 묘역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라 몹시 불편한 데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비석조차 없는 무덤도 많았다. 거의 공동묘지 수준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무덤들을 바라보는 내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담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또다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5.18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온 그의 여름, 깊은 고민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렇게 기를 쓰고 공부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 변혁하겠다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머니의 소원처럼 출세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던 타당한 것 같았다.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출세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광주 5.18 묘역의 그 무겁고 먹먹한 풍경이 자꾸 눈에 밟혔다. 그 열사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내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공장 생활은 오히려 사치에 가까웠다. 이 죄책감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민주화 대열에 동참하여 부당한 기득권 부패 세력과 싸우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민중의 대변자가 되는 것, 그 길을 가고 싶었다.
그 무렵 사법연수원에 노동법학회, 기본권학회 등 몇몇 조직이 만들어졌다. 나는 노동법학회에 들어가 관련 책들을 섭렵하고 조직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꽤 이름난 변호사 한 분이 특별 강사로 초청되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그는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생생한 체험담을 젊은 후배들에게 들려주었다. 열정과 진심이 묻어나는 뜨거운 강연이었다. 나를 포함하여 선후배 연수생들은 강연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강사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다져지고 있었다. 나도 저분처럼 인권 변호사가 되리라. 사실 인권 변호사는 배고픈 직업이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해 노력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좀 굶으면 어떤가? 한두 번 굶어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노동법 학회의 동기들 역시 나와 똑같은 갈등을 거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금세 의기투합했다. 우리는 약속했다. 다들 각자의 근거지가 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자고 뜻을 모았다. 내가 성남시의 변호사 사무실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때였다. 사법연수원 2년차가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 15로 각 3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9개월은 연수생들이 진로의 확신을 다지는 기간이기도 했다. 변호사 실습을 앞두고 내가 선택한 곳은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그는 전태일 평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인권 변호사였다. 또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시국사건 변호를 맡아 전두환 군사정권의 포갑적 공권력을 폭로해 당시 고문경찰관을 처벌받게 한 인물이기도 했다.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깨달은 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네. 인권 변호사들의 재산은 이 믿음 하나였다. 그 뒤 성남지원에서 판사 15로 3개월 동안 근무할 때는 판사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었다. 업무의 성격상 수동적, 정적일 수밖에 없는 판사보다는 좀 더 적극적, 역동적인 변호사 업무가 내 스타일에 맞았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었다. 끝으로 고향인 안동지청에서 검사 15로 일할 무렵 당시 이동근 지청장이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25야, 너 검사해라. 딱 검사 체질이다. 그는 언제나 나를 25라고 불렀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검사 생활이 성격에 맞는 것 같았다. 실제로 판사 15나 변호사 15로 일할 때보다 훨씬 정열적으로 뛰어다녔다. 물론 변호사도 역동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의뢰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건을 추적하는 검사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동적 자율적 업무라서 내 체질에 딱 어울렸던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변호사보다 검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졸업 당시 내 성적은 상위권에 들어있어 충분히 판검사를 지원할 수도 있었다. 이미 동기생의 절반이 판사나 검사를 선택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은 인권 변호사였다. 동기들과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린다면 결국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거짓말로 시작하게 되는 셈이 아닌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나의 양심과 신념도 함께 지키기로 했다.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생각하던 그 시절 나는 사법고시 선배인 천정배 의원을 보며 의지를 가다듬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에 이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졸업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다. 그러나 군부 독재 정권이 주는 판사 임명장은 받지 않겠다며 의원이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그는 용기 있는 선배로 늘 회자되곤 했다. 나에게 용기를 심어준 또 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분은 강연을 통해 나를 움직이게 했을 뿐 아니라 인권 변호사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위안을 주었다.
인권 변호사로서 격렬하게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새끼 굶지 않고 거뜬히 살았던 본인의 진솔한 체험담이 나에게 용기가 되었다. 나는 공장 노동자로서 청소년기를 보낸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어머니의 소원은 어떻게 하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라는 세 가지 선택 앞에서 혼자 저울질을 해가며 최종적으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할 때까지도 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 아들이 번듯하게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바라였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아는 채 성남시의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하던 어느 날 기어이 어머니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판검사가 되면 딱 좋으련만 왜 그 힘들다는 인권 변호사가 되려는 거냐?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에이, 판검사는 아무나 하나요? 적어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중상위권에는 들어야 돼요. 제 성적은 중간에도 못 미치니까 변호사를 할 수밖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수배되어서 쫓겨다니고 구속당하고 억울하게 모함받고. 어머니는 내가 겪은 일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했다. 어머니, 사실 그때 제가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소원대로 판검사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었다. 너 얼굴에 다 쓰여져 있는데 그걸 왜 모르겠니?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아들이 일부러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쭉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아들의 신념을 말없이 응원해준 속 깊은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와닿았다. 그때 어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명아, 넌 앞으로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라. 애미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너 거짓말은 훤히 보인다. 그냥 속 시원하게 바른 말만 하고 살아라. 어머니의 잔잔한 음성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사람이 어떻게 바른 말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선이든 무의식적이든 살다 보면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거짓이 묵인되거나 통할 수 없다. 2016년이 저물던 새밑 나는 정유년인 2017년을 맞아 SNS 서비스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길게 고민할 것도 없었다. 2015년에 제시했던 사자성어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내가 제시한 사자성어는 사불범정이었다. 그른 것이 바른 것을 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옳지 못한 것은 옳은 것을 범할 수 없고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끝내 참을 범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 박근혜 정권의 비극은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던 거짓 정권의 악순환이 마침내 한계를 넘어 스스로 터져버린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2017년을 정권교체의 해로 정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참이 거짓을 이기는 해라고 생각한다. 2018년에는 사불범정 대신 다른 사자성어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은 합니다.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56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